코로나라고 하는 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교육으로 가야 된다. 지난 100년 한국에서 소위 교육이란 이름으로 행해진 것을 한번 돌아보세요. 일제 때 우리가 받았죠? 그 교육은 뭘 길러내는 거였어요? 황국 신민을 기르는 게 교육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나서 해방됐죠? 해방되고 나서는 우린 또 40년 동안 독재 치하를 살았어요. 독재 치하를. 10년 민간 독재, 30년 군인들이 독재를 했어요. 이때 교육의 목표는 뭐였어요? 독재 시대. 예? 독재 시대 교육의 목표는 반공투사 또는 산업전사 기르는 걸 교육의 목표라고 했지.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반공투사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민주화가 됐죠. 민주정부 30년이에요. 민주정부 30년 아마 이제 젊은 분들은 민주정부 하에서 컸죠. 여기서 목표로 삼은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적 자원을 기른다는 이런 걸 교육의 목표로 삼았어요. 네. 교육부의 이름이 인적자원부였어요. 교육인적자원부. 그렇죠. 교육부의 맞다. 이름이 인적자원부였어요. 맞아요. 아 실제로 그렇게 네네. 이름을 지었어요? 그게 교육부 오피셜 이름이 네임이었어요. Human Resources.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는 이게 얼마나 인간에 대한 경멸적인 용어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네요. 깊이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Natural Resources, Human Resources 이렇게 나누고 인간을 자원 수준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걸 우리는 경멸적으로 그 당시에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인권 감수성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 우리 굉장히 세대가. 자랑스럽게 여겼잖아요. 한국은 천연 자원은 부족하지만 인적 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그렇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였죠. 쓸모 있는 인재가 되자. 맞아요. 우리 땐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100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100년을 돌아보면 단 한 번도 성숙한 민주주의자, 존엄한 인간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교육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때는 심지어 우열반까지 있었어요. 우열반. 학교에. 있었어요, 저희도. 젊은 새도 있었어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초등학교 출신인데요. 네. 저희 고등학교 때만 해도 우열을 나눠서 반을 아, 수업별로 그랬어요? 나눠서 들었었어요. 그랬군요. 네, 상당히 경멸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것은 완전히 파쇼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열로 나누고 또 우등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걸 마치 정의라고 부르는 그게 이제 파쇼들이 내세우는 소위 우생학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메리토크라시라는 게 결국 능력주의, 수월성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존엄한 인간을 키우는 교육을 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 앞으로 100년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이런 능력주의 교육에서 뭐로 바뀌어야 되느냐? 그 개념을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찾았어요. 디그노크라시라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 디그니티. 디그니티라고 하는 건 존엄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보고 그 인간 안에 있는 재능, 소양 이런 걸 끄집어내는 교육. 다시 말하면 외적인 지식을 쳐넣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아이들 안에 본래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 그게 educate의 본래 의미죠. 그러니까 사실은 educate 한다는 게 끄집어내는 것인데 우리는 거꾸로 집어넣으려고 했기 주입하는 때문에 건 줄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더 디그노크라시라고 하는 인간 존엄을 살리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미래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면은 그것이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경쟁 교육이라는 게 거의 살인적인 수준의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것은 많은 통계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잖아요. 실제로 보통 아이들의 3명 중에 1명이 상시적으로 자살 충동을 느낀대요. 3명 중에 한 네, 명이요? 3명 중에 1명이 너무 높잖아요. 그 비율이. 오직 그 학업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라고 그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인생의 절정기라고 할까요? 그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낭낭 18세. 네. 대체로 한 15세 15세가? 전후. 난 지금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연애 소설을 보면 대체로 15세 전후한. 춘향이도 네? 그렇죠. 그런 대체로 다 15세 전후인데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그 시기에
그런 식으로 억압적인 교육을 당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이 하나의 개성적인 존재로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 시기에 완전히 군대식 권위주의 교육을 받으면 온전한 개성적인 자아를 가진 그런 인격체로 성장하는 게 가능할까? 이렇게 근본적으로 물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불가능하죠. 사실 우리 교육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죠. 독일은 지금 쉴러라고 하는 그 여러분 비레름 텔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네. 이렇게 사과 맞추는 이런 말을 해요. Der Mensch ist nur da, ganz Mensch, wo er spielt. 인간은 놀 수 있을 때만 정말 인간이다. 정말 진정한 인간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인간은 스필렌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이 플레이를 꼭 논다는 말은 아니겠지. 즐길 때. 그러니까 이 플레이란 말의 핵심은 사실은 유용하지 않은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들은 대체로 유용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쓸모없는 일들. 그렇지. 쓸모없는 일이 사실은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말하자면 어떤 유용하지 않은 일을 할 바로 그때만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놀리고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인간이 돼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권하는 게 3가지잖아요. 뭐겠어요? 독서. 정말 독서가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시공간을 넘어서 다른 세계를 가장 넓게 만나는 거니까 계속 독서를 가장 강조하고 그 다음에는 연애를 해야 사람이 되죠. 우리는 지금 연애가 생략돼 있어가지고 연애. 한국 사회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독일인으로 태어났어야 네. 되나 봐요. 그 다음에 여행이에요. 여행. 맞아요. 네. 여행 그러니까 느낌을 15세 전후한 세계 그 아이들이 배낭에다가 좋은 책들을 넣고 여자친구랑 손 잡고 여행을 떠나는 거야. 단순히 교육 문제 넘어서 기본적인 인간의 인권에 대한 문제예요. 맞아. 이게 부모라고 해도 한 인간의 인권에 대해서 침해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는 딱 그게 18세예요. 18세가 딱 되는 순간 독일에서는 교사가 일체의 간섭을 안 해요.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아요. 그땐 완전한 성인으로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성인으로 인정을 해요. 그걸 비교하면 사실은 우리의 경우는 공부를 잘 시켜준다는 이유로 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너무나 무시하는 한국의 이 경쟁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지표가 있어요. 너희들이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 네 나라를 비교한 거예요. 네. 사활을 건 전쟁터라고 한 거 있죠? 이게 한국이 가장 높아요. 80.8%. 그 다음에 함께하는 광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일본이 가장 높아요. 일본이 76% 정도니까 우리랑 확 반대고, 일본은 사활을 건 전쟁터라고 한 게 14%밖에 안 돼요. 14%. 그러니까 미주호 어떠세요? 씨는 우리 미주호 씨는 어떻게 느꼈어요? 네, 저도 함께하는 관장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랬어요? 약간 친구랑 같이 보내는 시간을 좀 유용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네, 뭐 경쟁하는 그렇게 것보다. 엄청난 경쟁이 있지는 않았나요? 네,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우리랑 상당히 다른 거예요. 의외예요. 일본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고 지금 교육 운동하는 분을 최근에 우연히 만나서 이 도표를 보여주고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한국의 고등학교는 경쟁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고등학교는 추구하는 곳이래요. 추구란 말 쓰더라고요. 추구. 한국은 경쟁, 일본은 추구. 다시 말하면 일본 고등학생들은 1등 하는 게 목표가 아니래요. 다양한 추구를 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다른 추구를 하는 뭐 운동 잘하는 아이들, 또 무슨 연예인이 되고 싶은 아이들, 그런 추구들을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대체로. 그게 우리랑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공동체 정신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불행한 것은 패자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승자들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승자들도. 말하자면 스카이를 나온 친구들은 행복한가? 아니에요. 재작년에 서울대에서 나온 그 통계를 보면 서울대 아이들의 50% 이상이 우울증 상태래요.
놀라운 통계예요. 놀라운 통계. 5가지.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1등을 해야 된다는 불안. 그 불안 겪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승자들도 계속 그런 불안 속에서 아주 불안정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제가 이상 일등을 안 저는 했어요. 이런 교육은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입시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대학을? 그냥 면접 보면 돼요. 프랑스하고 독일도 마찬가지일 텐데 수능이 곧 입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따로 어떤 시험을 따로 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수능이 있으면 이거는 대학교 다닐 수 있는 자격증이 되는 거고 맞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교 가서 원하는 전공을 공부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만약에 인기 있는 과다 그러면 자리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그 수능 평균 학점에 따라서 그 결정되거나 한 학기나 2학기 정도 기다리면 돼요. 거기서 지원하고. 그러니까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과로 그냥 지원하면 되는 언제든 상황인데 들어갈 수 있구나. 맞아요. 그냥 서류만 보내면 거의 그냥 들어오는 거죠. 와. 우리랑 좀 상당히 다른 거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경쟁으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럴 경우에 그 후에 이제 많은 연구들이 나왔어요. 성적이 좋아서 들어간 아이들과 기다려서 들어간 아이들이 누가 더 좋은 의사가 됐을까요? 기다려서 들어간 아이들이 대체로 더 훌륭한 의사가 됐다는 통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가능성들을 열어놓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이들을 성적뿐만 아니라 대기 기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의대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우수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그게 어떤 우수성의 증표가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런 길을 열어둠으로써 다양한 아이들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개선해 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특권에 송을 쌓아놓고 자기들끼리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류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거죠, 한국 사회가. 그런 부분을 깨야 돼요. 저는 일제 때 우리한테 각인된 소위 소셜 다윈이즘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다윈주의라고 하는 거죠. 다윈이즘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적자가 생존하는 것이고 강자가 약자를 먹이로 삼는 것이고 그것이 정의고 심지어 승자가 독식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인간 사회에도 적용된다. 이게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사상이죠. 인간 사회도 다 그런 거야. 우리 제국주의 국가들이 너희들을 이렇게 장악한 것은 이 자연의 이치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한 거예요. 이것이 한국에서는 일본 제국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이 사회적 다윈이즘을 내세웠던 거예요. 우리를 장악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강자가 결국은 지배하는 것이고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이게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방되면서 미국이 들어오면서 사회를 보는 관점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는 사회를 하나의 정글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봐요? 시장으로 보는 거죠. 미국의 소위 자유시장 경제 이데올로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한히 경쟁하는 시장이야. 그리고 경쟁을 하면 할수록 그 사회는 발전하는 거야. 이런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를 지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셜 다윈이즘과 자유시장 경제 이데올로기가 서로 탁 이렇게 물리면서 어마어마한 경쟁 지상주의 사회가 된 거죠. 한국 사회는 경쟁 지상주의란 말로는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경쟁 절대주의 사회인 것 같아요. Absolutism. 놀 때도 경쟁 안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맞아. 그냥 노래를 불러도 경쟁. 누가 몇 등이니? 몇 점이니? 네? 맞아. 오디션. 안 그래요? 정말 노래방에서도 점수가 나오니까. 노래방에도 점수가 나오고 모든 게 다 점수고 말하자면 경쟁 안 시키면 긴장도가 떨어지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저는 완전히 새롭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경쟁을 없애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대학 입시를 철폐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대학 서열화가 돼 있죠? 엄청 돼 일종의 있죠. 서열 구조가 있잖아. 이것도 없애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학 등록금을 없애야 된다. 등록금.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고등학교 특권학교를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바라보는 눈이
아, 저자가 굉장한 몽상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한국에서는. 저희도 그러나 놀랐어요. 예, 그렇게 생각했죠. 깜짝 놀랐어요. 너무 꿈 같은 얘기 한다고. 입시 폐지는 그냥 음. 사자 성어 같은 되게 먼 얘기 같은. 그래요. 근데 사실은 유럽에선 여기 로망이란 다니엘이 있지만은 유럽에서는 이 네 가지가 다 없어요. 일상이에요. 몽상이 아니라 네. 일상이고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전제는 뭐냐 하면 독일 교육은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라는 원칙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독일 교육 개혁의 핵심적인 정신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대체로 70년대에 독일은 이제 거대한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핵심적인 원리가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즉 무슨 얘기겠어요? 학교에서 일체 경쟁을 못 시키게 하는 거예요. 경쟁.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석차라든가 등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아이들 사이에서도 뭐가 없겠어요? 우열이 없으니까 모든 아이들이 열등감을 가진 아이라는 게 없어요. 열등감을 가질 기회가 없으니까 어떻게 열등감을 갖죠? 이 등수로 비교 자체를 서로 안 비교를 안 하니까. 하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들 자체가 전부 기본적으로 아, 저 아이는 아, 저걸 좋아하네. 난 이걸 좋아하는데 정도의 차이를 느끼는 거지. 거기서 어떤 우열을 느끼지 않게 하는 거죠. 개혁을 했다는 말은 그 전에는 경쟁이 있었고 분명히 당연하죠. 다른 우리랑 방- 비슷했어요. 네, 개혁으로 인해서 어떻게 국민 정서가 그렇게 다 그렇지. 변할 수 있는지 그렇죠. 저 그게 신기하거든요. 말하자면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변할까? 이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만약에 변한다면 네. 독일은 어떤 방식을 했길래 네, 변했을까? 네, 그게 이렇게 얘기가 궁금해요. 되겠죠. 네. 68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야말로 20세기를 변화시킨 가장 결정적인 혁명인데 당시에 이제 68의 핵심적인 구호가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었어요. 모든 형태의 억압. 이 말이 중요해요. 모든이.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억압이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 예, 그것이 68을 기점으로 상당 부분 해방이 된 거예요. 독일은 당시에 청산되지 않은 과거라고 하는 과거 청산이 독일은 안 된 나라였어요. 네네. 우리는 지금 독일이 과거 청산 잘 된 나라로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독일은 지금 일본처럼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거의. 그래서 68년에 독일 수상이 쿠르트 키징어라는 사람이 수상이었는데 이 사람은 나치 당원이었던 사람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은 68 이후의 독일이에요. 그 정도로 68이라는 건 전 세계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더 요즘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인간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연의 해방.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생태주의적 상상력이에요. 생태주의적 상상력이 시작된 게 68이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은 네. 코로나 때문에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자본이 생태계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니까 이런 변종 바이러스들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의식이 이미 68 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68이 어때요?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든 거대한 세계적 운동이었던 거예요. 네. 이건 뭐냐 하면 한국만 거의 주요 국가에서 유일하게 68 혁명이 없는 나라였어요. 거대한 세계적 혁명의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 자체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지체된 사회예요. 한국인들은 모르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이거 봐요. 콘줌페어지. 건수는 이제 소비고 verzicht는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비를 포기하는 건데 밑에는 이제 초록색으로 덜 가지면 더 행복하게 그렇죠. 사는 약간 덜 그런 가질수록 뜻인데 더 행복하다. 생태주의적 세계관이. 예?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에 여기서 살아갈 아이들의 삶에 내가 혹시 해를 주는 건 아닌가.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 그런 생각을 미래 웬일이에요. 생명에 대한 책임. 이게 얘들은 68년부터 와 있었던 거예요. 82%가 독일인의 82%가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끼는 게 82%나 돼요. 저는 한국에 오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 오려면 무조건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맞아요. 너무 힘든 선택이었어요. 사실 막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는 게 괜찮나 뭐 이 내 꿈
향해 달려가는 건데 이렇게 그래도 괜찮냐 뭐. 환경 때문에 걱정하는 네, 거예요. 너무 네,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 요즘 하나의 구호가 플룩샴이라는 말이에요. 플룩샴. 플룩샴이 뭐냐면은 비행기 탈 때 느끼는 죄책감. 그러니까 비행기로 인해 생기는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이상 비행기를 타지 말고 독일 내에서 그냥 캠프 가자 해서 다들 그냥 독일 내에서 자전거 타고 캠핑하고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그거를 바꿨어요. 요즘 세대가. 네. 그래서 그건 이제 몇 년 전에 하나의 어떤 유행어 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성교육이에요. 성교육. 네. 68혁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성해방이었어요. 성해방. 68혁명을 그래서 성해방혁명이라고도 해요. 왜 성이 이렇게 중요했냐 하면 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이다. 이렇게 당시에 이야기가 된 거예요. 아도르노라는 인물이 당시에 교육개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에요. 근데 아도르노는 좀 생소하죠? 아돈노. 예, 그러니까 아도르노는 아돈노예요. 근데 아도르노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이제 중요한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약한 자아라 그래요.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약한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가 약하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굴복을 하고 그렇죠. 권위주의에 순종하고.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면 자아를 강화시키는 게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잖아요. 네. 그럼 자아를 어떻게 강화시켜요? 에고를 심리학에서 자아라고 하고 자아는 위에 슈퍼 에고가 있고 또 아래에 리비도라고 하는 본능적인 충동이 있고 자아는 그 사이에서 동요하는 어떤 존재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슈퍼 에고는 사회적인 도덕, 관습, 윤리 이런 것들이에요. 이 슈퍼 에고가 엄청 억압적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다음에 리비도라고 하는 건 본능적 충동이니까 대체로 이제 사춘기가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리비도를 의식하게 되죠. 바로 요때 에고가 탄생하는 거예요. 리비도를 인식할 때. 말하자면 슈퍼 에고가 이 리비도를 공격하잖아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에고가 정상적인 자아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죄책감. 죄책감. 성이라는 걸 이것은 너희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안 하잖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성범죄나 이런 거 그렇죠. 그렇지 생기는 본능적인 거네요. 네, 본능적인 걸 자꾸 악마화해요, 한국에서. 죄책감을 깊이 내면화한 인간일수록 권력 앞에, 권위 앞에 굴종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권력을 가졌을 때는 타인에게 대해서 굉장히 억압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독일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초등학교부터 성교육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받았고 중학교 때도 2번 받았는데 오늘 초등학교 때에서 가르치는 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가져왔어요. 한번 예, 보시면 아빠하고 엄마 이제 알몸을 볼 수 있는데 둘 다도 성기가 보이죠. 예, 아버지는 이제 페니스라는 건 있고 어머님은 마기나라는 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요. 자 여기서 초등학교 아빠하고 네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때. 3학년 때. 여기서 아빠하고 엄마가 서로 많이 좋아하니까 같이 이제 자는 건데 아빠의 정자가 엄마의 성기에 들어가서 난자를 만나서 아기가 생겨서 병원에서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 가르쳐요. 성교육이란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아교육이라 그랬죠? 성교육이란 것은 나와 나의 자아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배우는 게 성교육이에요. 그다음에 정치교육이라는 것은 타자와의 관계예요. 타자와 갈등이 생기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정치교육이죠. 사실은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건 아시아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보면 경이로운 민주주의예요. 4.19 이건 뭐 이 아시아에서 이렇게 위대한 혁명이 없었어요. 대단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촛불혁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2016년에서 2017년 이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혁명이에요. 스웨덴에 있는 세계적인 민주주의 평가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란데요. 여기는 뭘 하냐면 10년간의 민주주의의 발전 추이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178개국을 순위를 매기는데 거의 178등은 정해져 있어요. 북한이에요. 그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거기서
한국이 지난 10년 동안을 평가한 작년의 보고서에서 소위 30, 50 클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나라들이 있죠. 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이태리, 그다음에 한국, 우리가 7번째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 중에서 뭐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그런 나라. 요 7개 나라 중에서 한국이 1등을 했어요. 민주주의 정도가. 정말 놀랍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한국은 다시 말하면 정치민주화는 굉장히 잘했는데 구체적으로 사회민주화, 경제민주화, 문화민주화는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예요. 엠본방이 뜻하는 게 뭐예요? 한국 사회가 그 정도로 잔혹하고 그 정도로 물질주의적이고 전부 그걸 또 돈벌이 수단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폭력적으로 한국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국 사회 문제는 이제 저는 그 부분에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미투라든가 또는 페미니즘이라든가 하는 데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이 너무 철저하지 못하다. 이것은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바로 정치 교육의 부재에 있어. 전 세계에서 비판 교육을 교육의 핵심으로 하는 유일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교육이란 게 뭐예요? 기존의 요 질서에 잘 적응하고 그 규범을 잘 따르고 그렇게 해서 사회화시키는 걸 교육이라고 하지. 누가 기존의 권력 구조를 비판하는 걸 교육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독일은 말하자면 기존의 제도나 권력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는 힘들을 꿰뚫어보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비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저항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불이한 억압에 저항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저항의 기술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데모하는 법, 대자보 쓰는 법 이런 거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된 규범을 대체하고 새로운 규범을 자기가 만들어낼 그 능력까지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예?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거예요.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교사님들 자체가 예. 권위를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교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권위 있는 자들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이 계속 비판을 하라, 저항하라 이렇게 가르치면 저희는 수업에 대해서 뭐 커리큘럼에 대해서 학교 방침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학생들이 반발을 하고 시위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 고등학교 그 교육학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는데 남자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첫 시간에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 너무 만나서 반가워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많이 틀릴 수 있으니까 제가 가르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알아보고 혹시라도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본인의 의견을 내고 나랑 같이 토론하라. 뭐 지식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고 사상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적으로 그 받아들이는 것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어떤 얘기하냐면은 죽은 물 고기만 강 흐름이랑 같이 간다는 거죠. 좋은 말이다. 반대쪽으로 좋은 가는 거죠. 말이네. 죽은 자만 선생님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 때 막 산불 절대 고기는 질문하지 거슬러 마. 가네. 거슬러서. 가능하면 저희 뒤에 나가서 오토바이 금지. 하고 있어요. 한국 교육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자꾸 지식을 물어봐요. 맞아요. 지식을.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한국 교육에. 그것도 어떤 지식이에요? 명명백백한 지식을 물어봐요. 애매한 지식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수능 시험에 애매한 게 나왔다. 그럼 한국에서 나죠. 어떻게 돼요? 다음 날 어떻게 돼요? 학부모도 또 반발이. 난리가 온 나고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의 핵심은 명명백백한 정답을 고르는 거예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그런 정답들.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왜 명명백백한 정답을 골라야 되죠? 그건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한국 교육의 한계예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그런 정치 사상가가 있어요. 아렌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무지는 용서할 수 있다. 무지, 지식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은 지식의 부정이니까. 그러나 무사유는 용서할 수 없다. 무사유는 범죄다. 이래서요. 왜? 무사유는 의미의 부정이니까. 의미를 부정하는 자들,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전부 지식만 가지고 있지
무사유의 인간들이 대부분이에요. 깊은 사유를 안 해요. 왜? 한국 교육에서 깊이 사유하면 어떻게 돼요? 열등생이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간단한 지식들을 체크하고 넘어가야 그걸 많이 풀어야 그걸 우수한 아이들이라 그래요. 우수한 아이들일수록 사유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한국 교육의 핵심적인 문제예요. 서울대 안에 모범생 그룹이 있대요. 난 그걸 또 어떻게 그런 아이들을 모았는지 모르겠는데 걔들 상대로 설문을 했잖아요. 공부의 비결이 뭐냐? 70%가 70%. 교수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가지고 토시 하나까지 그대로 받아 적어서 그대로 되뇌는 거래요. 제일 싫어하는 야, 대답이다.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한국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지금처럼 정치 교육이 중요한 것이 바로 사유하는 인간들을 기르기 위한